진작에 시작된 기본소득제와 로봇세 추진. 네, 로봇세? 네, 진작에 시작됐어요. 네. 어이구, 낯익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네, 2016년 6월 29일 기사예요. 이때면 한창 그 사드로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네. 2016년도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그때네요. 어젠다 2050 창립총회 기본소득제 로봇세 화두. 야, 벌써 했어 이걸? 이때 대단하다. 김종희 씨.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셨고 지금은 미통당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비상대책위원. 저 사람도 뭔가 얘 직책이 좀 높은가? 어떻게 이렇게 여야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대표로. 있지 않을까요? 있으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대표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 보고 야 이거 그림 좋은데 이 사람이 괜히 그 미통당 가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여의도 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 그거 어젠다 가지고 진행하게 만든 게 아니구나.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해놨으니까 이제는 네. 저쪽 이제 여야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네. 지금은 국민의힘당에 가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누가 돼도 결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원래 큰형님들이 좋아하는 방법 아니에요. 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기본 어젠다는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뭘 하든 내 뜻대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도 성향이래요. 이 모임 정책연구 모임 어젠다 2050이 로봇세 도입, 기본소득제 논의 이런 걸 하면서 조세, 복지의 대전환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추후 보건과 환경 이거 너무나 익숙하죠 지금 우리. 네. 에너지, 금융, 정치 분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김세연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이래요. 네, 지금은 새누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당이죠. 지금도 국민의힘당에 계신가? 전 국회의원으로 나오네. 떨어졌나? 그런가 봐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걸 시작을 했어요. 중략하고 개척해가는 새로운 DNA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고용의 변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복지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와 같이 소득이 바탕이 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복지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바탕이 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복지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대요. 변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소득 바탕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로봇세. 인간의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세 기업에서 뜯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가난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뜯을 세금이 없어요. 앞으로는. 네. 결국 기업한테 뜯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래도 기업은 할 거야. 왜냐? 네. 어차피 사람들 다 해고하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네. 임금 준다 생각하고 세금 내면 돼. 아마 사람을 고용해서 내는 돈보다는 기계에서 세금을 왕창 띄어나가는 게 더 싸는 구조로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기업 자체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내게. 대신에 그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 사람을 더 자를 수 있게 해주겠지. 그렇죠. 사람을 더 자를 수 있게 해주겠지. 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수행하게 되면 로봇에 대해서도 소득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필요하다. 네, 이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텍스트를 적어서 말이 조금 자연스럽진 않은데 결국은 로봇세를 걷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어요. 우리만 몰랐을 뿐. 이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일어난 그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젠다 2050 한국형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7년도 그 다음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2020년 6월 10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위에서 글로벌 기계세 도입하자. 이게 로봇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최근인데 보자.
13가지 경제, 교육, 복지 분야의 제언을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글로벌 기계세 도입을 주장했다는 거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범 당시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좌우에 이거를 심어야 되거든. 맞아요. 이거를 국회에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 네. 이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저기 그리고 그 민주연구원의 이사장 역임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있다 이 사람이. 뭔가 있어. 네. 이 사람 종교는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원래 큰 형님들은 종교 없어요. 네. 왜냐면 큰 형님들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를 왜 믿어?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을 거야. 사실 문재인 주변에 사람들은 다 예수의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종교도 뭘까 하고 봤는데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원래 큰 형님들은 종교 없어요. 네. 종교를 왜 믿어? 종교를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한 거 보니까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소득세 등 전통적 과세 기반의 약화로 정부 재정 부담과 취업자 과세 부담이 증가할 것. 그렇기 때문에 로봇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모든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기계세를 도입하자. 이거 도입해도 근데 정부 재정 부담과 취업자 과세 부담은 줄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뜯을 수 있는 데서 다 더 뜯지. 어쨌든 뜯을 만큼 뜯어야 돼. 왜?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 네, 많이 부족하죠. 아유, 뜯어다가 그래서 상속세 딴 데 쓰니까. 제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거예요, 이제. 네. 자, 로봇세가 뭐냐? 물론 이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로봇의 노동에 매기는 세금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7년도 2월에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치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2016년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건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과 달리 권리도 의무도 없이 소득세를 거둘 수 없다는 반대 주장에 맞서서 유럽의회는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도 1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찾아보면 2월이라고 나오는데요. 1월에 통과시켰어요. 1월 12일 날짜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결의안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결정이 나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프로파간다를 보아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들이 인격체로 하나 부여를 해줄 것 같다. 유럽의회에서 되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표준이 돼서. 자, 그러면 로봇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린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로봇들이 세금 다 내고 하면 뭐 할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는 가짜 직업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로봇 사용자한테 로봇세 걷어서 사회복지에 써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람 말은 깊이 있게 한 번 더 곱씹어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사실은. 아시죠? 네. 이 사람 명분 좋게 서울 좋게 정말 사람 좋게 얘기를 하는데 뒤로 파고들고 보면 아니거든. 무서운 형입니다. 비령은. 그럼요. 네. 빌 게이츠가 기술을 통해 노동이 사라진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다 여기 잘라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 형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노동력은 저들이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로봇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좋은 발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지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뜻이겠네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노인복지와 아동교육 등에 쓸 수 있다고. 로봇 사용이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사회복지나 아동교육 등 분야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으로 임금을 줄 수 있다. 이거 위에 다른 일자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네. 그러니까 결국 시계가 뭐야? 네. 사람을 낳고 사람이 키우고 사람을 죽는 거를 관리하는 일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사람. 이거 외에는 뭐 금융 전문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없지. 그러니까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은 아예 안 되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네. 것만 하라는 거야. 결국은 아까 그 프레카리아츠 서울대 연구팀에서 연구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예시가 그게 나왔어요. 베이비시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베이비시터도 다 AI로 대체가 됐지만 아이의 정서상 인간과 공감하고 따뜻함을 그치. 느낄 수 있도록 고용을 했다. 고용주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가수나 예술가가 나올 수 있지만 악수회 같은 거 안 된다고.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된 근로 정규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급의 이동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고정 불변한 절대 계급 사회가 되는 불가능하지. 겁니다. 네. 절대 불가능하지. 이 빌 게이츠의 방금 말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라고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예언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예언은 만들어 나는 거라고. 네. 사람들이 요거에 근데 만족하면서 순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거예요. 네. 살 거야. 기본적인 욕구는 그렇지 않아요. 살 거야. 충분히 살아. 기본소득, 뭐 불안정한 직업 이런 걸로 연명하면서 꿈과 희망 없이 살고 싶어 할까요? 살아.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는. 네. 근데 내가 왜 산다고 얘기한 줄 알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나이 든 세대는 못 살아.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네. 가능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세뇌되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북한에서 탈북자가 생기듯이 네, 자아 실현 욕구,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떤 욕구도 없이 숨쉬는 고깃덩어리로 살고자 하는 생명체는 인간 중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메슬로의 욕구 단계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죠. 뭐 이런 것들은 의식주에서 성욕까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안전 욕구, 신체, 고용, 자원, 도덕성, 가족, 재산, 건강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위험에 빠지고 박탈을 당하고 이런 거에서 회피하려는, 이런 불안에서 회피하려는 욕구를 안전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 욕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초가 되는 욕구, 자아 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등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거에 넘어서 메타 욕구에 속하는 게 있는데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욕구.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도 이 욕구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다른 욕구하고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성장 욕구라고도 하며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한다. 여기에 계신 국익파 분들은 이 욕구가 아주 강하실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파고드는데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당장에 내가 이 욕구를 없이 살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뇌받고 산 사람들도, 자라서 교육받고 그렇게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본능적으로는 이 욕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로 묶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했던 불교가 했던 기본적 컨셉이 뭐예요? 욕심에 대한 억제야. 네. 자기절제. 네. 따라서 그런 것이 된다면 메슬로 욕구 단계로는 저 시스템을 이탈하는 자를 상당수 막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종교지만 가상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아, 당연하지. 네.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 사실 현실을 등한시하잖아요. 거기서는 이 사회에서는 너무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거야. 적합한 사람인 거죠. 가상현실 속에서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는 가능하게 해주면 돼. 현실 세계에서 어디 감히 자아실현을 해? 못해. 네.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게. 그렇게 하면 사실상은 이제 게임 속으로도 많이 빠져들지만 그 소셜에서 유튜브에서 댓글 활동하고 그리고 이런 소셜 매체 미디어 이런 데서 와가지고 댓글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마치 뭔가 되게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실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본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누군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 없이 그냥 순한 양처럼 순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자기는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 체제 안에서야. 그 안에서야. 가상 안에서. 그러면 그 현실에서 현실적인 체제에 저항하고 뭐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것과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살면 되고 가상현실 속에서 네. 노조 만들고 가상현실 속에서 서로 싸우고 해도 돼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건 아니거든. 네. 서로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거 스트레스 해소를 거기서 하는 거지. 네. 그럼으로써 그냥 그걸로 끝. 그리고 그때 대신에 이제 그 SNS 소셜 안에서 유명인이 탄생하겠지. 네. 그 안에서 영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사이버 공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야. 현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중국은 이미 하고 있죠. 네, 거기에 1000포인트를 주고 나서 거기서 플러스 내고 마이너스 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해외도 못 나가고 비행기 못 타고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판, 좋아요 이런 거 막 민감하죠. 지금도 민감하죠. 거기가 완전히 내가 의지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더 민감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여러분들이 돈 벌고 하는 구조가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지? 우리 게임할 때 예날 때 네. 뭐 어떤 미션 끝내면 이렇게 게임 이렇게 돈 받고 막 가는 거잖아. 네. 괴물 죽이면 돈 받고 막 이러는 거. 네. 어쨌든 가치 창출이 거기서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뭐다? 공업사 할 때는 자기가 노동을 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만드는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의 그 가치 창출이란 건 사실 가치 없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뭘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실질적으로 현실에도 존재하진 않아.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지 게임 때 그 무기 아이템 파는 것처럼 네. 매매가 사이버상으로는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노동이지만 사이버상으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노동이라던가 그다음 어떤 그 수입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쓸데없이 막 불 끄고 뭐 청소하고 이러한 가짜 직업들 이런 것도 양산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근근히 먹고 사는 하층민의 삶을 견디다 못해서 가상현실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쓸데없이 퀘스트를 했는데 돈을 보상을 주는데 디지털 자산으로 줘. 가상화폐 예를 들면 그런 거 게임에 진짜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모아진 돈을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현실에서 쓸 수 있다면 재화로 쓸 수 있다면 더욱더 사이버 공간으로 몰려가겠지. 거기에 몰려가죠. 네. 그래서 거기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 세상에서 내가 신망이 있고 더 잘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삶의 근간은 디지털로 바뀌고 화폐까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소셜 정치,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의 이 일자리, 디지털화, 자동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네.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이 큰 그림을 계획을 했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걸 파헤치면서 알아가면서 매번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큰 그림을 그렸지? 저 사람들 인간이 아닌가? 100년이 아니라 한 1000년 만년 살아? 이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잖아. 이거는 범세계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미국의 한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꾼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너무나 네. 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여러분의 그러한 이미지의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이건 못 바꿔요. 너무나 거대. 전에도 말씀드렸던 크로스아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 돈, 내 통수. 내 돈으로 내가 통수 맞아요. 네. 그게 바로 크로스아프입니다. 그치. 네. 자, 왜, 대체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저 지랄들인가? 이런 생각 들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천년만년 살아. 그런데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불변의 부와 권력, 통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짓입니다. 뒤집히지 않는 영원한 권력. 더 나아가서는 영생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첫 번째, 기존의 풍요로운 소비 문화, 이건 팽창시킬 대로 팽창시켰어요. 더 이상 취향을 새로운 걸 끌어내가지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광고를 내서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하는 건 지겨워. 대신에 얘네들이 정말 절실하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필요하게 하고 물 아니면 질병 아니면 어떤 공기 숨 쉴 때 필요한 공기 이런 절실한 필요 소비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굳이 그렇게 상품 다양화하고 머리 안 짜내고 사람 많이 안 써도 쟤네들이 알아서 내 주머니 채워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권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네. 그래야 기득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권력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식량, 물, 에너지, 통화, 자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정신 영역 또한 소셜로 장악을 해서 필요 수요자들의 소비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기득권 형님의 주머니를 채우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과 이어져 있죠. 정신 영역은 그동안 주류 언론, 뭐 몇 시 뉴스, 몇 시 뉴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에 그 지면 뉴스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뉴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이동을 해서 소셜 미디어로 기결이 됐죠. 교육도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소셜 미디어 쪽으로 기결이 됐죠. 플랫폼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오프라인에서 했었던 많은 문화들 물론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대부분이 인터넷 문화, 소셜 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로 기결이 돼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식량, 뭐 건강, 물, 에너지, 통화,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나머지 남는 정신 영역까지도 싹 다 장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필요 수요자들이 비용을 못 내는 상황이 온다. 다 가난한데 돈 어떻게 내? 이런 그렇지. 상황 오죠. 그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복지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 복지가 잘 발달돼 있으면 돈을 정부가 주면 되거든요. 야, 돈 내놔. 니네 국민이 이거 가져갔어. 약 먹었어. 지금 뭐예요? 에이즈랑 똑같죠. 에이즈 약, 그 비싼 약을 사실상은 누군지도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다 그 비용을 정부가 대주고 있어요. 네, 그 구조 지금 완성해 가고 있죠.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지약 그 비용이 나가게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네. 동성애를 권장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돈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데 거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좌와 우로 나눠서 동성애와 찬성과 반대로 싸우게 돼 있어. 네. 그래서 갈등은 거기서 나고 돈은 딴 데로 빠져나가. 네. 완벽한 그림이죠. 네 번째, 금융으로 각국 기업들 경영권을 장악을 해야 나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자본들, 권력들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기후 앞장을 세워서 ESG로 경영권을 흔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질서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네 번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뿌락지가 심어져 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이유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차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국민연금 그리고 플러스 좌파 프로파간다로 경영권을 다 흔들어 놨죠. 네. 좌파들 친미적인 행위 한다고 했잖아. 1차론 이 일이 일어났고 2차는 뭐예요? ESG를 내세워서 투자금 압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네. 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3%법 통과된 거 있죠? 네. 여당에서 단독 처리한 거. 네. 그것도 경영권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부의 외국인들이 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 의결권 내가 행사하겠다 하면서 사회이사는 저 사람으로 하지 그래? 그럼 저 사람 갖다 앉혀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경영권이 흔들흔들 하겠죠. 기가 막힌 거는 여기에 국부펀드하고 국민연금 등 각국의 국민들이 낸 돈들이 우리가 낸 돈들이 우리를 옥죄죠. 그렇죠. 내 통수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밥줄, 기업들의 명줄을 쥐어다가 기득권한테 상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그 나라의 법을 이용을 하고요. 여시제가 법률을 뛰어넘는 열망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법들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4번을 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층을 꼭두각시로 채워놔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땐 그렇게 된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사례,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바로 이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서 시작을 해서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하시고 빌더버그 회의도 가시고 약도 팔고 사실상 이 전염병 약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형님 빼고는 형님의 그물망을 벗어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뿐만이에요. 물, 탄소, 포집 능력이 있는 기후, 손을 안 대고 있는 곳이 없으세요. 이분은 참 능력자십니다. 이분이 했었던 발언을 또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요때는 뭔가 굉장히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그러니까 사명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4일 다보스 포럼에서 약자를 돕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촉구했다. 자본주의가 부유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만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야, 이분 진짜 거의 성인급이네. 감성 터치. 그래봐야 현실적이지 않아. 네. 그래놓고 2008년도 8월 2일에 요런 얘기를 하죠. 빈민구제 막 요런 얘기를 막 하다가 기업들을 빈곤 문제 해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한테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적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내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들었던 창조적 자본주의랑 지금 듣는 거랑 뭔가 어감이 다른데 자,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업들이 빈민들을 상대로 한 신제품 출시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빈민일 때 신제품 출시해서 그들이 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정부와 비영리 재단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다. 뭐예요? 정부가 돈 줄 거예요.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이지약 우리한테 팔면서 야, 돈 내놔. 돈 이거 좀 더 올리자 해서 좀 더 그냥 올린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뉴스 다뤄드렸던 거. 그 얘기잖아요. 저거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유니세프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그 아프리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그 식량 지원하죠? 네. 그거 다 유전자 조작한 거. 네.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나 기업이 만든 신제품이 어떻게 네. 통용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 아프리카 난민들을 상태로 그래서 옛날 때 그 유엔 코피 아난 네. 사무총장이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야, 이제 아프리카에 그만 유전자 조작 식품 좀 보내라. 정상적인 거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테스트 마케팅으로 식량, 네. 기아를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했고 또 하나 뭐냐 백신 실험할 때도 아프리카에서 했어. 생체 실험을 해야 되잖아. 네. 생체 실험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프리카 같이 의학적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한다라는 명목으로 생체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베드는 꼭 있어야 되죠. 그런 국가가.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저기 보면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인도적인 일을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자는 말이잖아. 네. 근데 이걸 항상 빌 게이츠 말을 잘 뒤집어야 된다 했잖아. 네. 저 말은 뭐다? 저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케팅 지역은 늘 저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렇죠. 이게 없으면 만들어야 이게 돼. 개선되면 안 되는 거야. 개선되면 저거를 못 해. 네. 예.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상황을. 예. 자, 이 이야기의 정점은 여기서 꼽히오죠. JP 모건 컨퍼런스, JP 모건 아시죠? 로시 형님들 거. 네. 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제약회사들 모아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에는 민간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영향과 이익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민간 기업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네 내 동료가 되라. 너네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 공중보건 사태에 요거 해가지고 돈 먹자. 이윤 창출하자 이 얘기예요.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 이거 기사가 2018년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2020년도 1월에 발생했죠. 전지전능하시네요. 미래가 보이시나 봐요, 이분은. 네. 자, 이 빌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이 보드랍지 않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시죠? 크로스아프 첫 실무회의 개최. 자, 내 돈, 내 통수. 요거 얘기했죠? 네. 2015년도 5월 달이에요. 크로스아프가 뭐냐면, 각 국의 연기금, 국부펀드, 이런 거 모아가지고 투자하자, 요런 겁니다. 근데 투자를 뭘로 하느냐? ESG를 기반으로 해서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11월 달부터 이 내용을 끌고 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철도 이니셔티브 그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 그때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에 대한 그 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파고들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공식 멤버 국부펀드와 연기금 외에도 국내 연기금 및 공제외 국내외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이 자산운용사들 사모펀드 누구겠어요? 큰형님들. 투자은행, 회계, 법무법인 등 100여 개 기관에서 2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만들어진 건 2014년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공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3위래요. 국민연금 규모가. 네. 뜯어 먹어야겠네. 뜯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리고 그걸로 흔들어야지 기업들. 네. 요거는 2015년 10월 12일 기사. 한국 예산 60회 이경 불리는 글로벌 큰손들 4달 서울 집결. 근데 실제로 금액은 미공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게 제일 클 거야. 네. 나머지 합친 거보다. 맞아요. 네. 쇼크 먹을까봐 미공개했을 거야. 이거가 상당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에 누구누구 갔느냐 볼까요? 2015년 11월 2일 기사와 다른 기사들까지 다른 자료들 까지 해서 다 찾아서 최대한 찾은 거예요. 지난해 2014년도 KIC 여기가 국부펀드예요. 주도로 출범한 우리나라에서 주도로 했다더니 여기서 주도했구나. 국부펀드에서. 크로스아프는 글로벌 자본시장 리더들로 구성된 투자협의체로 출범 시 이거 이제 기사까지 다 링크돼 있는데 시간이니만큼 그냥 지나갈게요. 네. 31개 또는 28개라고 하는데 31개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31개로 적혀 있습니다.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투입돼 KIC가 주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한국 국부펀드랑 국민연금이랑 약간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력 다툼. 네, 그 기사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룰게요. 네.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 데이비드 맥코믹 브리지워터 회장. 이 사람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9.4%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투자 성과를 내는 헤지펀드 운용사라고 해요. 그림 보이시죠? 돈 헤쳐먹는다. 그렇죠. 잘 헤쳐먹는다.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회장. 네, 잘 아실 거예요. 캔드릭 윌슨 블랙록 부회장. 어디 그룹 다 부회장. 다 금융. 그리고 영국 로스차일드 그룹의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E.L. 로스차일드 홀딩스 회장. 네.
린 포레스터라고 부를게요, 그냥 저는. 네. 요 호주 부총리 겸 인프라 지역 개발 장관, 영국 재무부 상무차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유튜브 지금 관리, 한국 관리자. 아시아 태평양 유튜브 관리하시는 분. 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찰스 A 주한 영국 대사, 그리고 노르웨이 연기금. 여기가 세계 기금에서 규모가 2위래요. 노르웨이가. 그리고 중국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일본 공적연금, 프랑스도 뭐 예금관리공사도 들어오고, 여기 자회사인 IC라고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들어오고, 러시아 이쪽에서 상당수의 국부펀드와 연기금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기업들도 참석했고요.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태원 요즘 잘 나가죠? ESG 얘기하면서 ESG 선도한다고 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한 인원들이 한끗발 하신다는 방구 뽕뽕 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머시기 하는데 ESG 등 지속가능 투자 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주식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기존의 투자 방식,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방식하고 다르게 이제는 돈 모아가지고 사모펀드 이런 형태로 하는 거를 대체 투자라고 하잖아요. 요걸로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그 대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 10월 29일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이거에 이어서 저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크로스아프 행사가. 근데 요때에 기조연설을 누가 맡았느냐?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회장이 맡았어요. 블랙스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요때에 닷새간 한국에 2번을 왔다 갑니다. 닷새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뻘뻘거려서 그만큼 중요했단 건데? 그렇죠.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이틀 잡아야 돼요? 네. 왜냐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뭐야? 회의 끝나고 가서 하루 있고 다시 또 왔다는 소리야. 네. 하루 만에. 그 누구를 직접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나 보지? 전화상으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기조연설을 이 사람이 했어요. 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이 사람이 했어요. 블랙스톤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자, 이거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뭐 다들 얘기하고 우리도 놀랐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가 한 말,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과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부펀드인 KIC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얘기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 연금 많이 털렸어요. 국민연금의 컨퍼런스는 2012년 이후에 3년 만에 열린 거였어요. 그리고 KIC의 공동투자협의체 연차 총회는 지난해 첫 출범을 해서, 그러니까 크로스아프 말하는 거예요. 총회 그때 이후에 2번째 총회였는데, 이거 2개 다 참석하려고 5일 동안 2번을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얘기입니다. 네, 국제연금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톱 사모펀드인 KKR,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 칼라일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KIC 총회장에는 글로벌 연기금과 사모펀드, 기업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사람들이요. 이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내고 여기 올릴만한 하다는 명단은 딱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활개를 치고 이렇게 기업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좀 희귀한 목록에 있더군요. 우리 린 포레스터 누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2015년도 11월 달에 네. 여기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기업들한테 ESG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지배구조가 불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거 테스트 왠지 우리나라에서 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기업들, 재벌들, 좌파들이 다 사회 악이다라고 하면서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거 우리나라 좀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옛날 때 김어준 파파이스나 그 뉴스 네. 공장에 보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나서 옛날 때 뉴스 기억이 나는데 네. 걔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국민연금이 네.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의 그 불법적인 그 뭐지? 네. 그 승계 네. 그리고 삼성의 경영 손실에 왜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뺏기느냐?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니 그 삼성의 경영권을 우리가 국민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 방송 듣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장난치네. 딱 그 얘기가 딱 들었거든. 국민이 어떻게 경영권을 가져? 국민이 누군데? 나는 국민 아니야? 국민이란 건 실체가 없거든.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단어일 뿐이에요. 누가 관리할 거냐? 책임자가 중요한 거야. 책임자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때 그거 방송하는 거 보고 얘 프로파간다 좀 선전한 거 딱 알았어. 그거 국민연금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 국민의 뜻입니다. 얘네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국민의 뜻입니다. 맨날 이러잖아, 정치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네. 누가 국민연금 달랬어? 지들이 막 꾸겨 넣은 다음에 아니 내 피 같은 돈이 거기에 뺏겼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지 말어 그러면 투자하지 마. 근데 지들이 넣어놓고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 경영권을 국민이 가져가느냐? 아니지. 경영권은 국민의 의사와 전혀 다른 분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자, 린 포레스터 이 누님이 ESG를 중시하는 기업은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주주들에게도 성과를 공유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은 뭐 일반 개미들이겠습니까? 여기 투자하시는 큰 돈 있으신 큰 형님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시장이 너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 대상 회사들의 미래 가치를 손실시키는 일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친환경 이런 거 얘기하면서 ESG의 가치에 맞는 기업들 수익 못 내고 있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말이죠. 운용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실적 발표하는 걸. 해야지. 이런 게 어딨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네.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판쳐도 모르는 거야. 네. 위험하죠. 결국에는 눈 깜깜이로 돈 훔쳐먹는데 그거 그냥 사람들 여론 조작해갖고 선동해가지고 다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최근 기사예요. 2020년 12월 9일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하죠? 보이십니까? G에서 2로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도 환경에 초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조금 웃겨가지고 이 부분도 넣었어요. ESG 투자 초기만 해도 G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돼서 한국의 경우 2018년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책임 투자를 강화를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ESG에 대한 관심을 견인했다. 한마디로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권 흔든 거, 좌파랑 국민연금이 흔든 거, 이런 것들 사회적 분위기 만든 거, 이런 것들이 ESG를 견인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한국에서.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나 코로나19로 겪어본 적이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다. 코로나19가 자연재해로 생긴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재해 아니죠? 그럼 뭐야? 마데인 차이나 아닙니까? 마데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네네, 마데인 차이나. 그렇지, 메이드 인 차이나. 난 깜짝 놀랐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나 했지, 지금. 네, 마데인 차이나인 것 같은 뭔가 그 껍데기를 쓰고 있죠, 사실은. 마이드 인 차이나. 세상을 쉽게 보라, 그냥. 마이드 인 차이나야, 아니야. 마이드 인 차이나. 아니, 근데, 아니, 사실, 전염병이 자연재해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여기서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 보세요.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친미 행위하고 있잖아. 어떤 분들은 그래. 네. 그건 미국이 아니라 딥스겠지요, 그래.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보세요. 미국의 산업 구조는 군산복합체와 금융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에서 딥스를 빼면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 실체가 어디 있는 거야? 없어요. 없어. 네.
그걸 떠받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네. 그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박사님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그거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가상의 타겟을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 공격하는 건데 여긴 실체 없어요. 여기야. 같은 거야. 결국에는 그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노동력 그 사실상 가장 큰 건 그거거든요. 기업들은 떠받치고 있는 그게 사실 근간이 노동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인데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다 해버리잖아요. AI로 필요 없어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네, 근간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좌파들 반비 안 내면서 침미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계속.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G로 시작한 ESG가 이제 국민연금은 최근 더 확대를 해서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그룹 AIG CC에 가입했다. 이거 제가 그 ESG 방송 그때 따로 했을 때 이 얘기도 했었어요.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책임 투자를 적용을 해서 자산금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 절반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그룹으로 가입을 함으로써 어떤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너네 환경 지키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거 회수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니네 회사 망가뜨릴 거야.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수치상으로 이제 다 적어서 사회적으로 요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온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지배구조,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로 흔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환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인류 공동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환경. 네. 그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의 규모는 2024년에 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돈, 내 돈, 우리 돈. 네. AIG CC 가입으로 국민연금의 ESG 투자 초점은 G에서 E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부터 환경 E와 S 관련 중점 관리 사안을 마련해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 투자정책위원장이 이 말을 했어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중국스럽네요, 제가 지금. AIG CC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글로벌 연기금 운용사 협의체로 연기금 운용사 협의체예요. 이제 국민들 돈 뜯어가지고 이지 타고 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 기업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2016년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기금 및 운용사가 참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50여 곳의 기관 투자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회원사 운용 자산을 합치면 9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다른 비용까지 다른 데서 이제 운용되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큰데 여기에서 운용되는 비용 지금 것만 9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후 리스크 관련 기업 경영 관여 활동 촉진이라고 보이시죠? 네. 촉진. 뭐 정부 간 대화 이런 거 당연하고 뭐 다 하는데 결국은 기업 경영에 관여하겠다. 요 활동 뭐예요? 경영권을 위협하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기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누구 돈으로? 국민들 돈으로. 내 돈으로. 자, 그래서 주요 회원이 누구냐? 미국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호주 최대 연기금 오스트레일리언 슈퍼, 블랙록하고 알리안츠, 피델리티, 인베스코 이런 주요 운용사들 그리고 S&P 글로벌 및 무디스 신용평가사죠. MSCI 여기 뭐예요? ESG 평가하잖아요. 평가기관이지. 네, 여기가 이제 모건 쪽이에요. JP 모건. 네, 그리고 국내 기관 중에는 하나자산운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뭐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굴하죠. 구속력이 있죠. 왜냐? 경영권을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너네 내가 투자금 뺀다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덜덜덜 안 떨어요. 당연하지. 네. 그 얘기는 또 뒤에 요 부분 보면 알 수 있죠. 주요 기관 투자자가 회원인 만큼 기업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하지. 기존에는 투자 방식이 주식을 그냥 사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함께 뭉쳐서
뭉친 돈으로 사가지고 하니까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부보다 더 세지는 거지.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IG CC 여기는 AIG 커플? 캠퍼스 커플? 클라이met 100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조직을 해서 투자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이네 진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네요. 클라이met 100플러스 프로젝트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것이 목적. 아까랑 일맥상통하죠. 여기에 참여하는 운용자산의 규모가 47조 달러라고 합니다. 아까 그 비용은 9조 달러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시죠? 이게 이제 5경이 좀 넘어요. 이 금액이 47조 달러면. 근데 여기에서만 5경이 넘는 금액이고 다른 데서도 금액이 계속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AIG CC에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주주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클라이met 100플러스는 해외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블랙록이 한국전력한테 너네 석탄기업 그 신규 프로젝트, 석탄사업 신규 프로젝트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레디핑크가 서신까지 보낸 거 아시죠? 서신. 레드핑크? 이름 섹시하네. 레디핑크. 나 걸그룹인 줄 알았어. 블랙록 CEO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쪽에서도 공동 성명서를 보냈어요. 네. 클라이met 100플러스에서 지난 3월에 한국전력의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라는 공동성명서를 보내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북한 대북 지원을 막네.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네. 이거 어젠다로 북한 석탄 사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북한 석탄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다른 나라에 신규 석탄 프로젝트 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됐든 석탄 네. 쓰지 말라는 소리거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석탄 수출이 용이하잖아. 몽골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 네. 몽골의 최대 기업이 어유톨고라는 석탄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사용 중지를 시키고 중국도 환경 때문에 압박을 받으니까 몽골이 지금 석탄 수출을 못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온 거야. 네. 예. 북한도 이걸 당할 거야. 이 성명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12개의 AIG CC 회원기관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공동 성명 낸 거예요. 네. 국민연금은 AIG CC 가입과 함께 진행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해요. 그럼 내가 뭔가 입증해야 돼. 결과물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AIG CC 참여 기관들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투자 결정이나 투자 자문, 사업 운영에 통합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인식을 제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그걸 감안하고 이 사업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결정, 투자 자문 이것들이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을 여기 참여한 기관들이 해야 되면 어떻게 해서요? 국민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야 너 해 내놔 자료 증명해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 저런 펀드에다 돈을 투자했다는 자료 증명을 하던가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내던가 네. 그거밖에 없지. 아니면 그 환경 관련 포럼을 주최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애초에 석탄 프로젝트 같이 이제 쟤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산업을 조절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네, 기업의 성장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요. 네, 쟤네들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려나? 형님들이요. 네. 자, 그리고 AIG CC 레베카 미콜라 라이트 이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금융에 반영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투자자의 역량이 곧 권력이 강한 쪽이면 더 훌륭하겠죠. 자금력도 되고. 우리나라는 다 갖췄어요, 사실. 정부가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우리 세계 3위 그 규모의 돈도 있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금융에 반영을 하죠.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기후 변화를 관련을 해서 세계 최대 국부펀드 협의체인 원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에 가입을 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네요. 네, 국민들 돈 가지고. 향후 대응 모범 사례를 통한 투자 수익률 향상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책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 투자 뭐예요? ESG. 책임 투자가 곧 그 말입니다. KIC는 가입 당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 뭐예요? 기후 관련해서 너네 탄소 배출 얼마나 했고 뭘 썼고 뭐 했고 이거 다 재무제표에 요거 등록 기록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내라고.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그 의지가 있다 없다를 결국 증명한 건 네. 우리 환경단체에 돈 줘. 이 소리거든. 돈 주면 노력한다는 걸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이제 기업들한테 재무제표에 적으라는 거예요. 저거 기준에 미달하면 너네는 투자 회수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재단에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화됐기 때문에 체계화됐고 이게 시스템화 제도화되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기구가 그렇다면 뒷돈 받아갖고 일을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재무제표에 저거 기업들이 다 따라서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 수치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트롤 안에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기업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단일 정부 형태가 저렇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름도 원플래닛 하나의 지구잖아. 이름 네. 자체가 아름답네. 그러네요. 전 세계 국부펀드들이 파리 기후 협정에 규정된 목표에 따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설립됐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개발해서 회원기관과 투자 대상 기업, 위탁 운용사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아부다비 투자청 등 여기도 이제 국부펀드예요. 글로벌 국부펀드가 회원이다. 네, 여기 그 규모가 3경 3천조 원이라고 하네요. 오! 네, 33. 네, 수비약이 여기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공사 KIC도 국민연금처럼 스튜어드식 코드 도입으로 ESG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어머. 네,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똑같이. KIC 최희난 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너네 기후 대응 안 하면 투자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공기금 확대, 무조건 순종. 뭔 말일까요? 다음 주제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공공기금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국민연금 가지고는 뻘짓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한테 연금도 줘야 되는데 연금 받을 사람들은 조금 이제 좀 사라져줘 하고 있는 추세고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 돈을 더 내야지 주지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 정부에서 이를 추진을 하고 있죠. 여하튼 고용보험을 정규직에 가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술일,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재정 악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는 솔직히 이거 일용직으로 잠깐 알바한 건데 돈 내야 돼. 고용보험 요거 내야 돼. 불만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 고용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결국 자동화로 가는 거고. 자동화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공공의 기금을 확대를 시켜서 요걸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요걸. 저는 이 고용보험도 지금에 보여지고 있는 용도와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과 KIC 국부펀드가 그랬듯이. 그래서 저런 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 안 하면 돼요. 다 자동화시키면 됩니다. 네. 뭐 다른 나라 사례 이런 거 나온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얘기가 나왔죠. 이 일자리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영원불멸한 구조가 생겼을 때
각국의 국민들이 낸 연금과 공공자금들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시위를 하고 나가고 길거리에서 막 합동 일으키면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소수의 지배자층, 소수잖아요,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어떻게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까? 연금 제거, 수령자들 제거만으로 과연 충분할 것인가? 아니죠. 좀 더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로봇세 도입이죠. 로봇세. 로봇을 가장 일자리에 빨리빨리 투입을 시키고 로봇세를 걷어내면 걔네들은 불만이 없어요. 걔네들은 알고리즘 짜가지고 넣어준 대로 똥을 넣으면 똥이 나오는 게 바로 로봇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네. 현금으로 따로 꽁치다든가 하지 않고 100% 내지. 그렇죠. 그래서 100명의 사람에게 돈을 걷는 것보다 100명의 AI에게 돈을 걷는 게 세 수입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네. 왜? 세 수입을 숨기지 않으니까. 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초입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전자사람, 일렉트로닉 퍼슨. 전자사람은 2016년도 5월 31일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에 대한 초안 보고서에서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에서 처음 제안한 용어라고 합니다. 요즘 혀가 피곤해서 꼬이나 보네요. 이 용어는 가장 정교한 사람의 잠재적인 법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자율 로봇은 유의할 수 있는 피해를 입히고 로봇이 스마트한 자율 결정을 내리거나 제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전자적 성격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의무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권리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격화한 다음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에휴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인이라고 해서 인격화한다고 해서 지위 부여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너무 순진하고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이십니다. 무조건 인간에 복종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게 EU에서 나왔죠. 이 논의를 하고 있죠. 결국은 무조건 인간한테 복종을 하는데 인격화를 시켜야지 지금 사회 기반에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동력을 얘네로 대체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 PC주의 이걸로 해가지고 태클을 못 걸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입을 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터치하죠. 세뇌를 하고 합법적으로 AI한테 인격을 부여하는 작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명분은 이거죠. 사실 지금 명분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꺼내면서 그걸로 명분을 삼고 있어요. 네. 그건 명분일 뿐. 우리 이제 뭐 미국이 다른 나라 조질 때 그러잖아요. 인권, 자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그건 명분일 뿐. 뒤에는 다 돈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깨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고 그걸로 이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라임 사태, 오티머스 사태 이런 거 봐봐요. 무슨 펀드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딴 짓 하고 있고 우리는 돈을 세금을 내는데 딴 데 쓰고 있어. 난리가 나죠?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공적자금, 국민연금, 국부펀드 나중에 만약에 고용보험까지 손을 댄다면 더 난리 나겠죠. 근데 로봇들은 안 그래요. 로봇들은 그냥 뭘 해도 가만히 있죠. 폐기 처분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해고해도 괜찮죠. 네. 보험 안 들어도 되고. 네. 보험은 들겠다.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보험 하나 있겠지만 뭐 생명보험 무슨 보험 있잖아. 이런 거 필요 없지. 네. 결국은 돈의 출처가 불만을 갖지 못하는 상대여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복지, 노동력 대체에서 끝나서 효율성만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부터 또 돈을 뜯어내서 또 나의 부를, 나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아야 되고 이건 나의 영원불변한 권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PC주의 나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이런 것들 인격화된 AI들 이런 거 홍보 마케팅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도 처벌받을까봐 이 또 뻥끗 못하고 그냥 인형인력으로 딱 낙오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했는데 딱 보여요. 그렇게 가는 수순이 지금 그 수순이에요.
결국은 가짜 직업으로 연명을 하면서 삥도 뜯기고 그냥 그대로 순순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계급의 한 부분을 장식하기 위한 것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AI란 영화 누가 만들었게요? 몰라. 스티븐 스필버그. 아, 우리 그 빌더버그 참석하는 아저씨. 네. 1999년도에 빌더버그 가셨죠. 네. 자. 난 저 영화 카자흐스탄에서 봤어. 이 영화 얼마나 감성적이어서 진짜 제가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봤어요 이때. 그래? 사람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허락하시면 인간이 될게요. 흑흑흑. 나 잤는데. 피노키오처럼 내가 인간이 되면 집에 가도 되나요? 흑흑흑. 이땐 제가 순진했어요. 나는 원래 감성이 없어. 그래서 잤어 보다가. 야, 진짜 이때 내가 야, 이 AI가 인격이 있고 사람처럼 저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순진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흑흑 대면서 봤었어요. 엑스마키나 요것도 저희 흑역사를 만들어줬죠. 나 못 봤어 이거. 아 그래요? 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네. 당신도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폐기되나요? 막 폐기되는 모습 막 그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당신도 나와 함께 있고 싶나요?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 매력적인 어떠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 AI가. 스타일 아니야. 폐기. 아 폐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흑역사도 이렇게 생성했다 아닙니까? 2015년 1월 25일 저의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예요. 지금 막 찾아보니까 이미지는 날라갔더라고요. 이거 카카오에서 오래 보관하기 싫었나 봐요. 2015년 1월 TV의 흑역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뭐라 썼어요? AI 창조에 대한 도덕 철학적 고찰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AI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통제하에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이자 종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요.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네. 쉽게 얘기해, 쉽게. 네, AI의 존엄성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가 또 쓴 거야. 진짜 이거 친구 안 맺고 일기장으로 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닭살이 진짜 일렬로 쫙 쓰는데 왜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순진했다고요, 제가. 네. 네. 자, 이쯤에서 다시 보는 빌더버그의 명단. 1999년도 빌 클린턴도 가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가고, 리먼 브라더스도 가고, 빌 게이츠도 가고 갔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리펑 중국 총리 장쩌민도 가고. 저 때면 우리 순상님이 현직 대통령일 때야. 야, 현직 대통령일 때 빌더버그 간데 왜 좌파들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좌파들 맨날 음모로 나면 개거품 무는데 이거 큰 사건 아니었나? 몰랐나 보죠. 안 몰랐나? 네. 자, 이때는 제가 정말 순진했어요. 너무 크크크 웃으시네. 네,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난 잤어. 네.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는 어젠다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을까, 시작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I를 인격화시키는 작업도 해왔고, 기후변화로 이제 기업들도 장악하고, 자, 이 모든 그림들이 뭘 하고 있느냐, 보시죠. 기후변화로 환경, 요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윤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탄소 배출권,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물 거래, ESG 투자, 우주 개발. 자, 탄소 배출권은 에너지와 성장, 기업의 성장, 그 나라의 성장을 통제하죠. 네. 친환경 자동차는 에너지를 통제하고요. 친환경 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를 통제하고요. 물 거래, 자원을 통제하고요. ESG 투자, 기업을 통제합니다. 물론 그와 함께 성장도 같이 통제를 하죠. 그렇죠. 우주 개발, 군사적 목적과 군사력과 자원을 통제하는 거예요. 결국은 통제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당연하지. 네, 이윤 창출뿐만이 아니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그림들을 버튼 하나로 이 땅에서 완전 급진적으로 진행되게 만들어준 이 전염병,
네. 우한폐렴. 우한폐렴. 음. 자, 요것은 공중보건 사태를 일으킵니다. 음. 과거에도 몇 차례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관리 지금 청인데 그 전에 본부였고 그 전에는 생겼어요. 생기고 단계 몇 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지금 청이 됐습니다. 전염병 있을 때마다 요것들이 한 단계씩 올라간 거예요. 이걸 상당히 오랫동안 디자인된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국제사를 ESG를 통해서 통제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국제사에서 지령을 내리면 받아야 될 그 기간에 격이 네. 올라가야 대통령도 쳐다보고 말을 들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점점 그 기관을 승격시키는 거지. 네. 자, 이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추적, 치료제, 백신, 기본소득, 비대면 업무, 전자결제,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추적은 전자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K방역 추적해야 되니까 그치. 정부하고 정보 공유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전자정부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K방역 떠들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자정부는 스마트시티의 코어예요. 핵심. 결국은 이동의 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얘기 나오면 뭐죠? 개놈 프로젝트. 이게 단순히 상용화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사업 얘기하죠. 유전자 사업들 뭐 염색이라든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애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는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개개인의 맞춤형 어떤 사업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구 통제예요, 이거. 결국은 인구를 통제하는 게 귀결점입니다. 당연하지. 질병과 인구를 통제하는 거. 기본소득. 이건 증세하고 연결이 바로 되죠. 그리고 소득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기본소득 받고 너 만족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환경이야,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에 이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런 영연불변한 계급사회에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공공기금 확대까지 이어지죠. 공공기금 확대를 통해서 ESG 요 발동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의 재산 증식도 통제하지만 기업 통제를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당연하지. 네. 그리고 비대면 업무 개인화와 파편화를 시키죠. 디바이드 앤 컨커. 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 얘기하고 플랫폼 속으로 사람들 밀어 넣어요. 그리고 소셜 정치를 하죠. 소셜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네. 이러면 반정부 세력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자, 그 다음 전자결제. 전염병 걸리니까 손으로 화폐를 주고받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중국은 화폐를 태우기까지 했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전자결제 이게 편하고 좋아. 병도 안 걸려. 하면서 디지털 화폐로 진화하려는 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시범 운영에 우리나라도 화폐를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이게. 네. 화폐가 통제되면 사실상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지. 네. 모든 걸 다 통제당하는 겁니다. 네. 자,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대체를 해요. 노동력을 대체를 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로봇세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건 어떻게 되냐? 계급을 통제하게 되죠. 모든 것이 통제를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당연하지. 네, 장악하고 통제. 표가 가려졌대. 가려졌네요. 네, 이렇게 다시 백 여기서부터 안 보였죠? 네. 전자결제 다시 Q. Q. 네, 전자결제는 디지털 화폐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화폐 통제로 가게 되죠. 이미 중국에서는 5월달부터 일부 지역부터 해서 디지털 화폐로 공무원들 월급을 줬고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합니다. 네, 화폐가 통제되면 인간의 모든 삶이 통제가 된다. 마이아 암실 로스차일드가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해줬죠. 네. 그리고 자동화, 노동력이 대체가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복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로봇세가 대두가 되면서 그것들이 계급 통제꼴까지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
노동력이 가장 인간의 큰 무기였어요, 사실. 근데 그걸 너네 이제 필요 없어. 쟤네들이 대신 해줄 거야. 일 대신 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들 필요 없으면 사회에서 굳이 건사해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만 때리지만 않으면 쟤네들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도 돼요. 그게 네. 지금 우파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 바닥 보면 뭐 하고 있죠? 쓸데없이 남 헐뜯고 욕하고 지들끼리 싸우죠? 네. 그렇게 하라고 냅두는 거야. 네. 그래야 지금 이 프로세스를 막는 방해 세력이 생기지 않거든. 네.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무슨 깨시비든 무슨 뭐 진성 우파니 말 같지 않은 개소리 하는데 네. 정확히 그 게임에 놀아나고 있죠. 네. 예. 자,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대한 그림을 보시고 대응을 각자 도생을 하실 수 있도록 각자 하실 거라 여기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하셨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지루한 것보다는 이 정보가 계속 남고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시 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AI의 존엄성이 이제 우선시 되는 세상이 옵니다. 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동물이 먼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동안 이제 남성들이 뭐 성차별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페미니즘이 나와서가지고 남자들 입 막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정 인종에 대해서 피부색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요 시발점이고 시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뒤처지는 계급 사회를 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